추위, 절대적인 어둠,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단조로운 소리. 이네스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오래된 돌 우물 바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슴까지 차가운 물에 잠긴 채로. 위쪽에는 밤하늘의 작은 조각만이 보였고 녹슨 격자와 무거운 받침대로 막혀 있었다. 함정이었다. 밤에 그녀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희망? 아니다. 공포였다. 그들이었다. 시작한 일을 끝내러 돌아온 것이다. 위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어서 염소 냄새가 나는 액체가 아래로 쏟아졌다. 그것은 피부를 태우고 눈과 목을 뜯어먹었다. 숨쉬는 것마다 고문이 되었다. 위에서는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떠나면서 그녀를 질식하는 증기와 얼음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이틀 후 2020년 10월 20일 새벽, 조아우라는 이름의 빵차 운전사가 몬포르테 마을로 가는 평소 경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길가에서 들판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젖은 풀 위에 소녀가 누워 있었다. 맨발에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추위로 파랗게 된 피부와 얼굴과 손의 화학 화상으로 인한 희끄무레한 반점들이 있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조아우는 즉시 112번에 전화했다. 포르탈레그레 지역 병원에서 그녀는 빠르게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미 사흘 동안 실종자로 등재된 17세 소녀 이네스였다. 의료 기록은 간결하고 끔찍했다. 심한 저천증, 성대 손상, 피부와 호흡기의 화학 화상. 그녀의 병실 앞에는 이미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가 증언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반의식 상태에서 이네스는 의식을 되찾았다. 말할 수 없었다. 목이 타버렸다. 하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는 경찰관이 열심히 수첩에 적은 몇 개의 단편적인 문구를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말들이 전체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흰색 밴, 강한 냄새, 디젤과 정향, 번호판은 아마 56UH. 같은 날 경찰은 유괴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농촌 지역에서 흰색 포드 트랜짓 밴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다. 그런 차는 여기에 수백 대가 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하나의 독특한 단서가 있었다. 피해자의 기억에 깊게 박힌 정향 담배의 희미한 냄새. 그들은 아직 이 실이 길에서 온 우연한 광인이 아니라 이네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소녀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수사는 그녀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테이프를 48시간 전으로 돌려 이네스의 삶이 아직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경로로 흘러가던 그 순간으로. 그리고 이 테이프가 발견되었다. 상 벤토 베이커리 직원 입구 위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아카이브에서. 화면은 흑백이고 조금 거칠다.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시간 오후 8시 31분. 문이 열리고 바로 그 소녀가 거리로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달랐다. 건강하고 차분하고 근무교대 후에 가벼운 피로가 얼굴에 있었다. 그녀는 배낭을 정리하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오래된 자전거를 끌어낸다. 잠시 멈춰서 휴대폰에 빠르게 뭔가를 타이핑하고 자신의 생각에 미소를 짓고 발로 밀면서 문 밖으로 나간다. 카메라는 그녀가 희미하게 조명된 시골길로 접어들 때 그녀를 놓친다. 이것이 이네스의 이전 삶을 담은 마지막 프레임이었다. 이네스, 17세.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조용한 도시 몬포르테의 지역 학교 졸업반 학생. 학교의 평가는 간단 명료했다. 책임감 있고 목표 지향적이며 비갈등적. 그녀는 파티의 스타는 아니었지만 위축된 아웃사이더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작은 친구 그룹이 있었고 에보라의 대학 진학 계획이 있었으며 언젠가 그곳에서 리스본으로 이사할 꿈이 있었다. 가족을 돕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그녀는
상벤토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거기서 저녁에 빵을 굽고 청소를 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 교사들, 동료들, 이웃들 모두 그녀를 똑같이 묘사했다. 차분하고 정중한 소녀로 단순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베이커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고 이 자전거 경로는 그녀에게 익숙한 일과였다. 올리브 숲과 작은 농장들을 지나는 익숙한 길을 15분간. 그녀가 수백 번 다녔던 경로는 겉보기에 어떤 위협도 숨기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바로 이 순간 오후 8시 31분 토요일 10월 17일 이 경찰에게 기준점이 되었다. 이네스가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음악과 생각과 함께 혼자 있는 것이 목격된 그 순간 이 프레임에서 그녀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녀의 짧지만 치명적으로 위험한 집까지의 길을 미터마다 복원해야 했다. 그리고 이 집으로 가는 길은 베이커리 문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빠르게 끊어졌다. 경찰이 그녀의 경로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자갈길 길가에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그녀의 자전거가 놓여 있었다. 체인이 톱니바퀴에서 맥없이 늘어져 있었다. 평범하고 성가신 고장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바로 이 사소한 일, 이 우연이 그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자전거 근처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무거운 자동차가 남긴 깊고 선명한 타이어 자국. 타이어 패턴과 자갈에 남긴 제동 흔적은 차가 단순히 지나가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어두운 시골길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만지작거리는 외로운 소녀 옆에서 급히 멈춘 것이다. 이 흔적들을 이네스의 첫 번째 쉰 증언과 비교하면서 경찰은 일어난 일의 명확한 그림을 얻었다. 그녀가 체인을 고치려고 하는 동안 흰색 포드 트랜짓 밴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멈췄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위협, 힘, 속임수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실종자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의 손에는 이 길에서 차량을 이용한 유괴가 일어났다는 모든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임무는 분명했다. 이 밴과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밴과 그 운전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임무였다. 농촌 알렌테주에서 흰색 포드 트랜짓 쓴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흰 바늘로 이루어진 건초 더미다. 이런 밴은 여기서 농부, 건설업자, 소상공인 2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작업용 말로 눈에 띄지 않고 어디에나 있다. 경찰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번호판의 조각들 56UH과 정향 담배 냄새에 대한 그 이상한 세부사항이었다. 일상적이지만 생명적으로 중요한 경찰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은 포르탈레그레 지역 전체의 국가 차량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했다. 기준은 간단했다. 제조사, 포드, 모델, 트랜짓, 색상, 브랑코, 흰색, 번호판, 56UH, 조합 포함. 시스템이 몇 초간 요청을 처리한 후 화면에 목록이 나타났다. 수십 건의 일치. 이것은 수백 대의 다른 차들을 제외한 첫 번째 단계였지만 여전히 작업할 거대한 영역을 남겨두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공식적인 필터가 사용되었다. 수사관들은 이 목록을 자신들의 내부 정보원 네트워크와 지역 상황 전문가들을 통해 걸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근 지서의 동료들, 자신의 지역을 손바닥만큼 잘 아는 순찰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질문은 하나였다. 이 소유자들 중 누가 정향 담배를 피우는가? 아니면 그들 주변에 누군가가? 이것은 소문, 추측, 그리고 인간의 기억에 기반한 세심한 작업이었다. 동시에 다른 수사관 그룹이 이네스 자신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친구들, 반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거의 즉시 첫 번째 표준적인 단서에 부딪혔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실종 전날 학교에서 그녀와 크게 다퉜던 전 남자친구 치아구. 점차 단계별로 거대한 목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철저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누군가의 배는 이미 반년간 수리 중이었으며 누군가는 수년간 자신의 마을을 떠나지 않은 70세 노인이었다. 결국 며칠간의 정보 선별 후 수석 수사관의 책상에 3개의 폴더가 남았다. 조사할 3개의 가장 가능성 있는 방향. 첫 번째, 누누, 버스 차고의 정비공. 그는 묘사에 맞는 흰색 트랜짓을 가지고 있었고 소문에 따르면 어떤 이상한 향이 나는 담배를 피웠다. 두 번째, 제핀투라는 별명의 지역 고철 수집상. 그의 오래된 밴도 묘사에 맞았고 그 자신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어떤 작은 일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전 남자친구 치아구. 질투의 동기는 항상 가장 강한 것 중 하나였다. 수사는 이 세 이름으로 좁혀졌고 이제 각각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했다. 현미경으로 확인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사람은 버스 차고의 정비공 누누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용의자처럼 보였다. 그는 묘사에 맞는 흰색 포드 트랜짓을 가지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실제로 정향 냄새가 나는 어떤 향기 담배를 피웠다고 확인했다. 사건이 곧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복잡한 수사에서 종종 그러하듯 가장 명백한 버전이 첫 번째 진지한 확인에서 무너졌다. 수사관들은 누누를 즉시 신문에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알리바이 확인부터 시작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우선 그들은 그의 작업버스의 타코그래프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 작은 장치, 편견 없는 증인은 상용차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정지를 기록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괴가 일어난 저녁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부터 오후 11시 10분까지 누누가 차고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여주었다. 그는 차고 영역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을 100%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보안 카메라 녹화를 압수했다. 흐릿한 비디오에서 작업복을 입은 누누가 정비구역을 걸어 다니고 버스 엔진을 만지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직장에 모든 일이 일어난 어두운 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 버전에 관에 박힌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못은 타이어 검사였다. 이네스의 자전거를 발견한 현장에서 작업한 범죄 수사관들은 여름용 타이어의 뚜렷한 트레드 흔적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누누의 개인 밴을 검사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 이미 겨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고 게다가 완전히 다른 트레드 패턴이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다. 그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누누의 폴더는 닫혔다. 그의 이름은 용의자 목록에서 제거되었다. 수사는 첫 번째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가장 유망한 실이 끊어졌고 이제 수사관들은 목록에 남은 두 이름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며 그들이 같은 철저한 알리바이를 갖지 않기를 바라야 했다. 한 그룹의 수사관들이 밴 소유자들과 벽에 부딪히는 동안 다른 그룹은 똑같이 체계적으로 이네스 자신의 주변을 조사했다. 그들은 그녀의 친구들, 반 친구들, 가족을 다시 신문하면서 지난 몇 주간의 그녀 삶에서 어떤 단서, 어떤 이상함이든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경찰서가 아니라 부엌 테이블에서의 조용한 대화에서 새로운 이름이 떠올랐다. 라파엘. 첫눈에 이것은 단순한 이웃이었다. 32살의 남자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결혼해서 어린아이가 있었고 부모가 외출해야 할 때 이네스가 때때로 돌봐주었다. 그는 그녀의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네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말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이 안전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라파엘이 너무 강압적이 되었다. 문 앞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기다림으로 바뀌었다. 태워주겠다는 제안이 점점 더 자주, 더 끈질기게 들렸고 항상 같은 문구와 함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네스는 이것이 무섭고 짜증났다. 그녀는 몇 번 그에게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실종 며칠 전 친구의 신문 기록에 따르면 이네스는 참지 못했다. 그녀는 라파엘에게 그가 그만두지 않으면 그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직접 말했다. 이것은 수사의 전환점이었다. 그들 앞에 더 이상 흰색 벤의 추상적인 광희는 없었다. 매우 강하고 매우 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진 구체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두려움, 가족, 평판, 익숙한 삶을 잃을 두려움, 폭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하지만 하나의 거대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라파엘을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다. 그는 흰색 포드 트랜짓 밴을 가진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 그는 오래된 오펠 코르사를 몰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주요 증거는 주요 용의자와 어떤 식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에게는 동기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차는 없었다. 이것은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았다. 만약 벤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이 생각, 벤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이 수색에 자물쇠의 열쇠가 되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차를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거래, 계약, 지불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 현대 세계에서 모든 걸음은 흔적을 남긴다. 길가의 자갈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그리고 수사관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흔적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10월 17일 저녁 라파엘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명세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인쇄물이 책상에 놓였을 때 첫눈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지출. 하지만 목록 거의 맨 아래에 위치한 두 줄이 수사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포르투갈에서 인기 있는 AMB 웨이 시스템을 통해 늦은 저녁에 만들어진 두 개의 작은 송금. 둘 다 같은 평범한 메모와 함께 연료, 6의 밤에 라파엘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무엇 때문에 돈을 지불했을까? 수사관들은 수령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후 10시 11분에 150유로를 보낸 첫 번째 송금은 미겔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갔다. 빠른 확인 결과 이것이 그의 남동생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이상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과 2분 후인 오후 10시 13분에 50유로를 보낸 두 번째 송금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다. 수령인은 제핀투라는 별명으로 지역에서 더 잘 알려진 존재였다. 바로 그 고철 수집상으로 초기 용의자 목록에 있었던, 그리고 경찰이 알고 있듯이 그의 소유에는 오래된 흰색 포드 트랜짓이 있었다. 그림이 그려졌다. 갑자기 모든 흩어진 세부 사항들이 한 점으로 모였다. 동기가 있는 사람 라파엘이 적합한 차를 가진 사람 제핀투와 가능한 공범인 그의 형에게 돈을 송금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네스가 어두운 시골길에서 사라진 후 1시간 반 만에.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었다. 금전 흔적이 셋을 범죄가 일어난 밤에 직접 연결시켰다. 이제 수사에는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전체 범죄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주요실을 잡아당길 시간이 왔다. 그리고 그들은 당겼다. 수사관들이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그 벤의 소유자인 제핀투였다. 그리고 이 실은 전혀 튼튼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제핀투는 확고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첫 번째 신문에서 무너진 소상인이었다. 그는 즉시 자백했다. 그렇다. 토요일 저녁에 그는 페레이라 형제들, 라파엘과 그의 남동생 미겔에게 자신의 벤을 빌려주었다. 50유로에. 1시간 왕복이라고 그들이 말했다. 그는 그들이 차를 무엇에 사용할지 몰랐다고 맹세했고, 그의 전화 기록은 그가 밤 내내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핀투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한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범죄 도구를 제공한 공범이었지만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제 경찰에게는 동기와 금전 흔적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 자체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형제들이 단순히 밤에 알렌테주를 밴으로 드라이브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들의 경로, 그 운명적인 밤의 모든 걸음을 재구성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기술이 도움을 주었다. 수사관들의 책상에는 디지털 모자이크에 흩어진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휴대폰 통신사의 건조한 요약, 건자재 상점의 평범한 영수증, 그리고 감시 카메라의 흐릿하고 거친 사진. 따로 보면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함께 보면 피가 얼어붙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문가들은 먼저 이네스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그들은 이동통신사에 빌링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것은 대화 도청이 아니다. 이것은 휴대폰이 작동한 마지막 시간 동안 어떤 기지국과 대화했는지에 대한 기술 정보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한 경로를 보여주었다. 베이커리에서 휴대폰은 북동쪽으로 저수지 방향으로 이동했다. 마지막 신호, 마지막 디지털 한숨을 오후 9시 36분에 내뱉었다. 그것을 포착한 기지국은 바라젬 두 마라냥 댐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순간 이후 휴대폰은 네트워크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범인들이 흔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네스가 바로 그곳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물에 던져버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더 많았다. 송금을 기억하며 분석가들은 그날 저녁 라파엘의 모든 거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정 이후에 만들어진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오후 11시 2분에 그의 은행 카드가 브리콜라주 몬테모르 건설 대형마트에서 사용되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카메라 녹화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의 계산서도 압수했다. 그리고 필요한 영수증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제자리에 놓였다. 구매 목록에는 세 항목이 있었다. 회색 건설 테이프 한 롤, 플라스틱 통, 그리고 큰 병에 농축 표백제. 의사들이 첫 번째로 냄새 맡은 바로 그것. 이네스의 몸에 화학 화상을 남긴 바로 그것. 이것은 더 이상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라파엘을 우물에서의 고문과 연결시키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마지막 손길은 계산대 카메라의 녹화였다. 흐릿한 화면에서 두 사람이 뚜렷하게 보였다. 라파엘과 그의 남동생 미겔. 그들은 계산대에 서서 평온하게, 일상적으로, 마치 정우나 시멘트 포대를 사는 것처럼 그들의 끔찍한 세트를 계산하고 있었다. 이제 수세는 범죄에 완전하고 반박할 수 없는 디지털 지도가 있었다. 오후 9시 36분에 그들은 댐에서 휴대폰을 처분한다. 오후 10시 11분에 라파엘은 도움에 대한 대가로 형에게 돈을 송금하고 오후 10시 13분에 벤에 대한 대가로 제 핀투에게, 그리고 오후 11시 2분에 이미 이네스를 우물에 떨어뜨린 후 그들은 왜인지 도시로 돌아와서 표백제와 테이프를 산다. 아마도 첫 번째 묻기 시도가 실패했거나 완전히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경로, 시간, 구매, 모든 것이 범죄의 논리와 일치했다. 그들의 행동에 디지털 유령들이 하나의 명확한 기소선으로 정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지도를 형제들 자신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명백한 것을 부인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지도를 형제들 자신에게 제시하기 전에 수사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했다. 모든 꼬리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 용의자 목록에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남아 있었다. 이네스의 전 남자친구 치아구와 벤 소유자 제 핀투. 어떤 좋은 변호사든 이 이름들에 달라붙어서 자신의 의뢰인들의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이 버전들을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로 닫아야 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다른 누군가를 놓쳤다면 어떨까? 우선 그들은 다시 치아구에게 돌아갔다. 질투의 동기, 최근의 다툼, 이 모든 것이 장르의 고전처럼 보였다. 치아구는 신문에 소환되었고 비록 긴장했지만 자신감 있게 행동했다.
그는 이네스가 실종된 저녁에 몬포르테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포르탈레그레에서 자신의 음악그룹 연습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었고 수사관들은 그것을 확인했다. 그들을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9시 17분, 이네스가 어두운 길에서 유괴당하고 있을 즈음, 치아구는 포르탈레그레 중심가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포착했다.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이 첫 번째 알리바이였다. 두 번째는 그의 밴드 친구들이 제공했다. 그들 모두는 한 목소리로 치아구가 저녁 9시경에 연습에 와서 자정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가사에 대해 논쟁하고 미래 공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디지털 흔적과 증인 증언은 질투하는 전 남자친구 버전에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치아구의 폴더는 최종적으로 닫혔다. 이제 제 핀투가 남았다. 그와는 모든 것이 더 복잡했다. 왜냐하면 그는 직접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펜, 그의 50유로. 제 신문에서 그에게 더 강하게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하며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라파엘이 그날 저녁에 전화해서 말 그대로 1시간 반 동안 벤을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버려진 가족 농장에서 오래된 부품을 운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핀투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50유로에 동의했다. 그는 그들에게 열쇠를 주고 집에 머물렀다.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의 휴대폰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리고 다시 기술이 결정적인 말을 했다. 밤 내내 그의 베니 지역을 돌아다니는 동안 제핀투의 휴대폰은 그의 집을 담당하는 기지국 구역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결정적인 농어였다. 제핀투는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는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범죄 도구를 제공한 공범이었지만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사건 자료에서 그의 지위가 변경되었다. 용의자에서 공범으로 바뀌었다. 고리가 닫혔다. 모든 부차적인 버전들이 조사되고 닫혔다. 모든 거짓 흔적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단 하나의 길만 남았고 그것은 디지털 영수증, 기지국 빌링, 증인 증언으로 조명되었다. 그리고 이 길은 라파엘과 미겔 페레이라 형제의 집으로 직접 이어졌다. 더 이상 만약과 아마도는 없었다. 오직 그들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여분의 피스들이 보드에서 제거되었을 때 중앙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왜? 평범한 이웃, 남편이자 아버지인 라파엘에게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를 필요가 있었을까? 수사관들에게는 그의 행동에 완전한 지도가 있었지만 법정을 위해, 배심원을 위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동기가 필요했다. 명확하고 분명하고 인간적인, 비록 가장 추악한 형태라 할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디지털 흔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들이 이네스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한 간단한 문장에 있었다. 본질적으로 그녀에게 사형 선고가 된 문장. 재신문에서 소녀는 눈물로 더듬거리며 이전에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네스가 실종되기 하루 전에 라파엘에게 던진 정확한 문구를 기억했다. 그들은 지역 상점에서 마주쳤고 그는 다시 자신의 부적절한 칭찬과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시작했다. 이 끈적끈적한 강요에 지친 이네스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한 번 더 하면 당신 아내에게 가겠어요. 이 위협은 그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구축되었지만 거짓인 그의 삶의 관자놀이에 겨누어진 반가소애였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켜보는 작고 보수적인 마을에서 평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점 점원이 당신에게 인사하는 방식이고 학교 회의에서 당신을 비스듬히 보는지 여부인 곳에서 그의 성추행 폭로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결혼의 종료, 그를 영웅으로 보는 아이와의 관계의 종료였을 것이다.
이웃들의 존경의 종료. 사건 자료에서 그의 동기는 건조한 법적 언어로 공식화되었지만 일어난 일의 본질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다른 범죄의 은닉과 수치의 회피. 이제 수사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분석뿐만 아니라 범인을 움직인 이 동물적 두려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사건은 사실상 완료되었다. 남은 것은 기소를 제기하고 형제들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듣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먼저 라파엘. 그는 모독당한 덕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수사관 맞은편에 앉아서 실수로 남의 비극에 연루된 걱정스러운 이웃 역할을 할 준비를 했다.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그의 몸짓 언어는 당신들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남동생 미겔은 옆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라파엘은 그들이 급히 만들어낸 전설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신문은 그들의 알리바이의 기초가 될 간단하고 형식적인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토요일 저녁 10월 17일 9시부터 자정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사관이 라파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당연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주저도 없이 대답했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뚫을 수 없는 카드를 테이블에 던졌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확인해주는 알리바이. 하지만 수사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라파엘에게 은행 거래 인쇄물을 밀어주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관의 손가락이 두 줄을 가리켰다. 오후 10시 13분에 조제 핀투의 계좌로 송금 50유로. 그리고 2분 전에 당신 형 미겔에게 또 다른 송금 150유로. 둘 다 연료라는 메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집에 앉아있는 사람치고는 꽤 늦은 거래네요. 라파엘의 얼굴에서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지만 그는 빠르게 대답을 찾았다. 그것은. 그는 기억하는 척했다. 핀투가 며칠 전에 내 오래된 고철을 가져갔는데 나는 단순히 그에게 빚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형은, 미겔은 항상 돈 문제가 있어서 나는 단순히 그의 차 부품에 대한 빚을 도와준 것뿐입니다. 특별한 것 없어요.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계획적이지만 여전히 거짓말. 다음 증거품이 없었다면 그럴듯하게 들렸을 것이다. 수사관이 테이블에 놓은 사진, 거칠지만 선명한 브리콜라주 몬테모르 건설마트 계산대 감시 카메라의 이미지.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당신의 가족 저녁의 일부겠군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더 거세졌다. 시간은 오후 11시 2분. 당신과 당신 형 미겔, 뭔가를 사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렇게 늦은 저녁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라파엘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며 열심히 새로운 설명을 생각해냈다. 우리는 30분 정도 나갔어요. 화장실 수리에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아내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수리용이라고요? 수사관은 이 단어가 공기에 떠다니게 한 다음 마지막 카드를 내는 것처럼 천천히 계산서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러면 당신의 수리용 세트를 살펴봅시다. 회색 건설 테이프 한 롤, 플라스틱 통, 그리고 큰 병에 농축 표백제. 라파엘, 밤 11시에 이 세트로 정확히 어떤 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방에 침묵이 흘렀다. 라펠은 영수증을 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확신도 평온함도 없었다. 단지 반박할 수 없는 디지털 증거의 무게 아래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산산조각 난 사람에 쫓기고 공황에 빠진 시선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의 형 미겔의 신문은 더 짧고 간단했다. 그는 라파엘의 그림자였고 이끄는 자가 아니라 이끌리는 자였다. 그는 집에 앉아 있었다는 오은 버전을 서툴게 반복하려 했지만 같은 증거들, 송금, 사진, 영수증,
하나씩 제시받았을 때 그는 단순히 무너졌다. 그는 직접적으로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증언에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과 모순되었으며 결국 머리를 숙이고 침묵했다. 그날 수사관들은 직접적인 자백을 얻지 못했다. 형제 중 누구도 그렇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건 버전은 산산조각났다. 철저한 디지털 흔적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서툰 변명 시도는 한심하고 설득력 없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 속에 갇혔고 이제 이 문의 열쇠는 검사의 손에 있었다. 거짓말로 잠긴 이 문의 열쇠는 정말로 검사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디지털 데이터만으로 단조된 것이 아니었다. 페레이라 형제들이 신문실에서 서툰 방어를 구축하는 동안 범죄 수사관들은 부채나 즉흥적인 수리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로 작업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과 달리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물리적 세계와 작업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흙과 먼지 속에서 그들의 방어의 관 뚜껑에 박힌 마지막 못이 된 것을 발견했다. 철저한 주의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그 제 핀투의 흰색 벤이었다. 소유자의 신문 후 차는 범죄 수사 박스로 끌려가서 말 그대로 센티미터마다 분해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쓰레기, 먼지, 그리고 저렴한 디젤 냄새로 가득한 오래된 작업마였다. 하지만 이 향기 속에서도 숙련된 전문가의 코는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지속적인 염소 냄새를 포착했다. 이것이 첫 번째 확인이었다. 그 다음 가장 세심한 단계가 시작되었다. 미세, 입자, 수집. 흰색 작업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특수장비로 화물칸의 모든 구석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했다. 수백 개의 먼지, 흙, 녹 샘플 중에서 그들의 주의를 끈 것은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몇 개의 작은 파란 섬유였다. 이 섬유들은 즉시 실험실로 보내졌다. 경찰은 여전히 이네스를 발견했을 때의 옷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한 파란색 스웨터 잔해를 포함해서 몇 시간 후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답이 왔다. 스펙트럼 분석은 벤에서 나온 미세 섬유가 이네스의 스웨터 섬유와 구성, 색깔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었다. 그녀 또는 적어도 그녀의 옷이 이 벤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 하지만 이것조차 전부가 아니었다. 동시에 다른 범죄 수사관 그룹이 범죄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바로 그 돌 우물이 있는 버려진 킨타에서. 주변 지역은 최근 비 때문에 젖어 있었고 땅은 끈적한 진흙으로 변했다. 그리고 우물 가장자리 바로 옆 누군가가 먼저 소녀를 그 다음 무거운 격자와 받침대로 갱도를 덮기 위해 서야 했던 곳에서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다. 하나뿐이지만 완벽하게 선명한 부츠 발자국. 석고상은 즉시 감정에 보내졌다. 이것은 오브라라는 이름의 인기 모델인 저렴한 작업화 41 사이즈였다. 그 자체로는 이런 발견이 많은 것을 주지 못했다. 지역에 그런 부츠는 수천 켤레가 있다. 하지만 이제 수사에는 페레이라 형제들의 집 수색 영장이 있었다. 그리고 남동생 미겔의 집 현관 옷장에서 그들은 정확히 똑같은 부츠 한 켤레를 발견했다. 더럽고 젖은 흙이 묻은 그것들을 같은 실험실로 보냈다. 전문가들은 미겔의 부츠 밑창을 우물에서 만든 석고상과 비교했다. 트레드 패턴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범죄 수사관들은 더 나아갔다. 그들은 밑창의 미세한 결함들을 연구했다. 돌에서 생긴 작은 긁힘들, 마모, 각 사람의 걸음걸이로 형성되는 독특한 마모 패턴. 이것은 지문과 같았다. 그리고 일치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미겔 페레이라가 이네스가 던져진 그 우물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디지털 흔적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범죄 현장 진흙에 남긴 자신의 부츠 발자국은 이미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발자국을 법정 증거가 아니라 침묵의 벽을 뚫는 공성추로 사용했다. 미겔 페레이라를 다시 같은 신문실로 데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이상 긴 침묵과 유도 질문은 없었다.
테이블에 녹음기가 아니라 범죄 수사 감정 결론이 든 폴더가 놓여 있었다. 수사관은 조용히 그것을 열어서 미겔에게 밀어주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우물 옆 지늘게 남긴 발자국의 클로즈업, 그 자신의 부츠 밑창의 것이 촬영, 그리고 일치하는 긁힘과 마모를 빨간 선으로 표시한 다이어그램. 이것은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으며 법적 교육 없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수사관은 단순히 말했다. 이것은 당신 부츠입니다. 범죄 현장에서 설명하세요. 미겔은 이 사진들을 보고 있었고 그의 세계가 차가운 램프빛 아래에서 바로 거기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1분, 2분, 5분을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 방에는 환기 소음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그의 형은 더 똑똑하고 더 교활해서 어떤 거짓말이든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겔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실행자, 따르는 자였다. 그리고 지금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1대1로 남겨진 채 그는 무너졌다. 그는 수사관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어깨가 맥없이 떨어졌다. 그는 항복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후에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확신 있게,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기록에 남은 그의 말들이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자백이 되었다. 이것은 라파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죄를 형에게 전가하려 노력하며 시작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애가 그의 삶, 그의 가족을 파괴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단순히 겁을 주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침묵하도록 무서워하게 만들면, 맹세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단지 차를 운전하고 붙잡는 것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참가자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로. 그 토요일에 라파엘이 그에게 전화해서 오늘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그들이 부품 운반이라는 핑계로 제 핀투에게서 벤을 가져갔다고. 그들이 베이커리에서 이네스를 기다렸다가 그녀를 따라갔다고. 그녀의 체인이 빠진 것을 봤을 때 라파엘이 이것은 신호다 라고 말했다고. 그는 라파엘이 차에서 내려서 이네스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녀가 어떻게 소리치려 했지만 그가 그녀의 입을 막았는지를 묘사했다. 그들이 어떻게 함께 그녀를 벤 화물칸에 끌어넣고 라파엘이 미리 산 건설 테이프로 손을 묶었는지. 그는 그들이 아무도 절대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오래된 버려진 농장으로 어떻게 갔는지 말했다. 우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의 이야기가 가장 끔찍했다. 그는 이네스가 벤에서 머리를 부딪힌 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는 마치 이것이 그의 일부 죄를 벗겨주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는 라파엘이 어떻게 무거운 격자와 나무 받침대를 열었는지 묘사했다. 그들이 어떻게 함께 그녀를, 한 명은 어깨를, 다른 한 명은 다리를 잡고 단순히 아래로 던졌는지. 그는 어둠 속에서 둔한 물소리도 기억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이 끝이야. 이제 그녀는 침묵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의 독백은 1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그는 댐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리고 표백제를 사러 건자재 상점에 간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라파엘이 갑자기 그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을 수도 있다고 공황에 빠져서 우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자백이었다. 디지털과 물리적 증거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조합된 수사 버전이 내부에서 완전히 확인되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기소 이론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명된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 증명된 진실은 어떤 허구보다도 무서웠다. 미겔의 자백과 이네스 자신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그녀가 우물바닥에 있던 그 끔찍한 시간들에 일어난 일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의 재구성은 그녀가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형제들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던졌을 때
그들은 그녀가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얼음물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에게는 일이 끝났다. 그들은 우물을 녹슨 격자로 덮고 위에 무거운 나무 받침대를 놓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바위로 눌렀다. 문제 해결됨. 그들은 떠나서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네스는 살아있었다. 천 몇 시간은 지옥이었다. 어둠, 벽의 점액, 뼈까지 파고드는 추위, 그리고 미치게 만드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나서 그녀는 위에서 다시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공포와 섞인 희망. 그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시작한 일을 끝내러. 표백제가 아래로 쏟아져서 그녀의 피부와 폐를 부식시켰을 때 그녀는 그들이 아무것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조용해진 것 같았고 그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의 면죄부를 완전히 확신하며 두 번째로 떠났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둘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슬비, 그 다음 강한 폭우, 포르투갈 가을의 전형. 그리고 우물의 수위가 천천히 하지만 가차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시에 저주이자 구원이었다. 물이 그녀를 익사시킬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점점 높이 센티미터씩 올려주며 구원까지의 거리를 줄여주었다. 미끄러운 돌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어떤 손잡이라도 찾던 중 그녀의 손가락이 단단하고 금속적인 것에 닿았다. 이것은 오래된 주철 못으로 석쇠에 박힌 것이었다. 오래전에 썩은 사다리의 유일한 유물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붙잡고 올라가려 했지만 얼어붙은 손이 미끄러졌다. 그때 그녀의 머리에 단순함에서 천재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완전히 젖은 스웨터를 긴 조각들로 찢기 시작했다. 그것들로 손바닥을 감싸서 필요한 마찰력을 주는 즉석 장갑을 만들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물과 함께 올라가면서 그녀는 첫 번째 못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곳에 발과 손을 고정시키고 그녀는 대략 반 미터 위에 두 번째 못을 찾았다. 경련에 걸린 근육의 고통, 젖은 천이 녹슨 금속에 긁히는 소리와 함께 힘차게 당기기. 그녀는 두 번째에 도달했다. 이제 출구를 막고 있던 받침대까지 불과 몇 센티미터였다. 그녀는 어깨와 등으로 그것을 받치고 물의 부력을 제그로 사용했다. 받침대는 무거웠고 습기에 젖어 있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에서 절망적이고 쉰 소리를 내며 그녀는 그것을 몇 센티미터 움직일 수 있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생긴 틈으로 신선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그녀는 그것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왔다. 분 단위로 재구성된 그녀의 생존 이야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건들의 연쇄였다. 범인들이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 구원의 비, 그리고 무엇보다 이네스 자신의 놀라운 생존 의지. 이 이야기가 앞으로 있을 재판의 주요 기소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포르탈레그레시 배심원 법정에서 낭독된 주요 기소장이 되었다. 피고인석에는 3명이 앉아 있었다. 라파엘 페레이라, 그의 형 미겔, 그리고 고철 수집상 제핀투. 온 도시가 숨을 죽이며 이 재판을 따라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어떤 처벌이 충분할 수 있을까? 재판은 길지 않았다. 검사는 체계적으로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다. 빌링 데이터, 영수증, 비디오 녹화, 섬유 감정, 그리고 물론 부추 발자국. 가장 강력한 순간은 이네스 자신의 증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손상되어 있었지만 법정의 죽은 침묵 속에서 모든 단어가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법정에서 미겔의 자백이 낭독되었을 때 배심원들에게는 의심이 남지 않았다. 평결은 만장일치였다. 모든 항목에서 유죄.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다. 조직자이자 주요 실행자인 라파엘 페레이라는 최대형,
23년에 자유박탈을 받았다. 자백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된 그의 남동생 미겔은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50유로를 위해 벤을 제공한 제 핀투는 방조죄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법적 종료점은 인간적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이 비극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판결 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두려움과 수치에서 내린 한 끔찍한 결정의 결과가 물의 파문처럼 번져나가 돌이킬 수 없게 운명을 바꿨다. 이 에필로그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네스 자신이었다. 그녀를 기다린 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길이었다. 손상된 목을 회복하고 화학 화상을 치료하는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을 신뢰하고 얼음물과 표백제 냄새에 대한 악몽 없이 잠드는 법을 배우는 심리적 재활도. 곧 그녀의 가족은 무겁지만 유일하게 옳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몬포르테의 집을 팔고 이사했다. 한때 그녀에게 집이었던 도시가 길모퉁이마다 버려진 농장의 모든 오래된 우물마다 겪었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로 변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멀리 깨끗한 출발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범죄의 파문은 그녀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라파엘의 아내, 그가 그토록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 여자는 그의 체포 직후 이혼을 신청했다. 그녀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아이와 함께 혼자 남겨졌고 이제 그들의 작은 공동체에서 잔혹함의 대명사가 된 성씨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십자가를 져야 했고 언젠가는 아들에게 왜 그의 아버지가 절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설명해야 했다. 범죄의 조용한 목격자였던 바로 그 버려진 농장도 오래 페레이라 가문의 소유로 남아있지 않았다. 친척들은 이 수치의 짐을 견딜 수 없어서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팔았고 자신들의 역사에서 이 어두운 얼룩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우물, 땅 얼굴에 난 오래된 돌 상처는 그 자리에 남았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포르탈레그레 지역 아카이브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 페이지들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판결은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지만 저질러진 일을 취소하고 이 범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